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해발 8,000m가 넘는 산 정상에 서 있어요. 평생의 꿈이 이루어진 순간이죠. 엄청난 성취감이 밀려옵니다. 바로 옆에는 함께 등반한 파트너가 있고요. 둘이서 기뻐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조용히 말해요. 나 아무것도 안 보여. 완전히 앞이 안 보인다는 거죠. 실명. 기온은 영하 50도, 해발 7,900m, 그리고 곧 밤이 찾아옵니다. 딱 봐도 지금 상황이 완전히 막다른 골목, 진짜 절망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둘이서 살아서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고 남은 건 과연 한 명이라도 살아서 내려갈 수 있을지 아니면 오늘 둘 다 이 산에 영원히 남게 될지 그 긴장감뿐이죠. 이렇게 불운했던 그 파트너가 바로 토마시 마츠키에비츠, 사람들이 차프킨스라고도 부릅니다. 그는 원래 폴란드의 거리에서 날리던 문제아였어요. 완전히 바닥에서부터 시작했죠. 불량 습관도 끊어내고 인생을 바꿔보기로 결심했어요. 그가 도전한 곳은 난가 파르밧, 킬러 마운틴이라고 불리는 죽음의 산입니다. 여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8,000m급 산 중 하나예요. 마츠키에비츠는 이 산을 오르려고 몇 년을 바쳤죠. 온갖 굴욕을 견디고 장비를 팔아가며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표를 샀고 그러곤 또다시 돌아가고 또 가고 몇 번이고 반복했죠. 5번 넘게 정상 문턱에서 돌아서야 했고 매번 내려오고 다시 도전했습니다. 어느새 이 산은 그의 집착이자 삶 자체가 되어버렸어요. 산을 오르는 게 곧 삶의 이유가 된 거죠. 그렇게 오랫동안 그를 사로잡던 난가 파르밧의 정상, 마침내 그는 올랐습니다. 폴란드인 최초로 겨울에 난가 파르밧을 점령한 거였어요. 하지만 승리의 순간은 아주 잠시뿐이었어요. 바로 몸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하거든요. 뇌와 폐가 붓기 시작하고 혹독한 동상까지. 하산은 그야말로 악몽이 됩니다. 눈굴은 어느새 감옥이 되어버리고 구조 요청 신호가 산 아래로 전해져요. 전국이 멘붕에 빠집니다. 폴란드 전역에서 사람들이 모금에 나서고 최고의 등반가들이 자기 원정까지 포기하고 구조대에 합류해요. 헬리콥터는 한계 고도까지 올라가고 상황은 초조해지기만 해요. 시간이 없거든요. 결국 산 위에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가혹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정. 둘 중 한 명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야기는 이렇게 꿈이 어떻게 치명적으로 돌변하는지, 그리고 집착의 대가, 또 그토록 무거운 결정을 내리는 순간 삶이 어떻게 완전히 달라지는지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여기까지 흘러왔는지 알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겠죠. 그래서 먼저 토마시 마츠키에비츠가 누구인지부터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조금 뒤엔 그와 함께였던 또 다른 파트너가 누구인지도 알게 될 거예요. 토마시 마츠키에비츠는 1975년에 태어났어요. 폴란드의 작은 마을 디아우오신에서요. 그곳은 바르샤바에서 200km나 떨어진 한적한 곳이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 이름까지 다 알고 지낼 만큼 조용한 동네예요. 그는 어린 시절을 할머니 집에서 보냈어요. 들판, 숲, 자연만 가득한 곳에서요. 이런 조용한 환경이 그에겐 집이나 마찬가지였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다고 해요. 하지만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뭔가 무너지는 일이 생겨요. 나쁜 친구들을 만나고 굳이 여기서 얘기하지 않아도 될 여러 가지 안 좋은 습관들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 집에는 거의 안 들어가고 하루 종일 거리를 헤매다가 잠깐 들렀다가는 또 사라지곤 했어요. 가족들도 이제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이해하지 못하죠.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럽게 무너져 내려서 그 안에서 마치 누가 그의 내면의 불을 꺼버린 것처럼 느껴졌어요. 20살쯤엔 토마시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살아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어디선가 무의미하게 시간만 보내는 사람, 가족도 그가 어디서 자고 있는지 모르고 친구들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점점 본인의 그림자만 남고 가끔 집에 살짝 들렀다가 다시 사라지는 유령 같은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려고 계속 애쓰고 있어요. 거리에서 붙잡은 안 좋은 습관들도 버리려고 노력하고요. 하지만 매번 똑같아요. 다잡으려고 애쓰고 희망을 갖고 잠깐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말아요. 마치 깊어지는 웅덩이에서 빠져나오려고 애쓰는데 내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벽이 더 빨리 자라는 느낌이랄까요? 재활센터에서는 힘든 육체 노동을 시켜요. 땅을 파고 짐을 나르고 건물을 세우고. 이런 거친 일이 처음엔 오히려 도움이 돼요. 손이 바쁘면 머릿속이 잠깐은 조용해지거든요. 그런데 이 효과도 그리 오래가진 않아요. 토마슈는 딱 부러진 성격이에요. 올인 아니면 아예 안 하는 스타일. 무너질 땐 완전히 밑바닥까지 가고 올라올 땐 끝까지 올라와요. 중간이란 게 없어요. 힘든 시기를 끝내고 나쁜 습관까지 끊었을 때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요. 분명히 빠져나왔는데 뭔가 여전히 비어있는 것 같은 거죠.
이 빈자리를 뭔가로 채워야 한다는 걸 그는 잘 알아요. 그러다 또다시 무너지고 이게 마지막 결정타가 돼요. 왠지 미친 짓 같아 보일지라도 토마슈는 결심을 해요. 그냥 배낭 하나 챙기고 무작정 길을 떠나는 거예요. 유럽을 거쳐 동쪽으로. 목표는 아시아예요. 어디로 갈지 본인도 잘 몰라요. 그렇게 도착한 곳이 인도예요. 스스로 변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인도는 사람을 바꾼다고 하죠. 그곳에서 그는 작은 선교 센터에 머물게 돼요.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곳이에요. 그는 청소도 하고 일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기도 해요. 그리고 오랜만에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란 생각을 하게 돼요. 토마슈는 그들과 함께 살아요. 공간을 정리하고 자빌도 도우면서 현지 사람들에게 영어도 가르쳐요. 생각해봐요. 인생 바닥까지 갔던 사람이 이제는 오히려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있다니.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된 거죠. 문제거리나 짐이 아니라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요. 이 느낌이 정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줘요. 이제 그는 나도 다르게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인도에서 토마슈의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져요. 단순하게, 미니멀하게, 행동에만 집중해서 보여주려고 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도 안 하려고 해요. 그저 본질에만 집중하는 거죠. 그곳 사람들은 가진 게 별로 없어도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런 모습이 깊게 각인돼요. 어느 날 토마슈는 처음으로 히말라야를 봅니다. 도로에 멈춰서 한참을 바라봐요. 마치 다른 세상인 것처럼. 거대한 얼음과 돌의 벽, 상상도 힘든 높이. 그 순간 마음속 무언가가 바뀌어요. 사는 더는 풍경이 아니에요. 운동도 취미도 아니에요. 그저 인생의 의미 자체가 된 거죠. 이거다. 내가 그토록 찾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부터 토마슈는 평온하고 집중되고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더 이상 나쁜 습관도 아니고 스스로 도망치지 않고요. 그냥 나랑 산 둘만 남아요. 이런 느낌. 그의 인생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강렬했어요. 토마슈는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요. 결혼을 하고 아일랜드로 이사도 해요. 그리고 정비공으로 취직해요. 다들 그렇듯이 평범한 삶을 시작하는 거죠. 직장에서 일하고 집에 가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월급날이 기다려지고 그렇게 사는 삶이에요. 모든 게 정상처럼 보여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이상하고 답답한 공허함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바로 그 빈자리, 예전에 인도로 도망쳤던 그 감정이 또다시 그를 찾아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그는 예전과 달라요. 예전처럼 나쁜 습관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오히려 뭔가 더 큰 걸 원하죠. 토마시는 이제 자신이 뭔가에 도전하고 싶다는 걸 알아요. 뭔가 자극이 필요해요. 뻔한 하루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반복되는 일상이나 주말마다 소파에 앉아 TV 보는 그런 평온한 삶이 아니에요.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무언가 그런 게 필요하죠. 예전에 히말라야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토마시는 항상 산을 그리워해요. 머릿속에선 계속 그때의 순간들이 돌아가요. 꼭대기에서 멀리 산봉우리를 바라보던 그 느낌. 그는 친구들에게 말해요. 내일 당장이라도 다시 가고 싶다고. 그냥 흔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는 진짜로 지금 당장 모든 걸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평범한 사회생활이 오히려 그를 힘들게 해요. 어울리려고 해보지만 남들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돼요. 남의 옷을 입은 것처럼 어색해요. 맞지도 않고 자꾸 불편하죠. 그래서 토마시는 아일랜드의 작은 암벽에서 오르기 시작해요. 처음엔 그냥 스스로를 위해서였죠. 근데 곧 알게 돼요. 자기가 생각보다 꽤 소질이 있다는 걸. 타고난 감각이 있어요. 실력이 순식간에 쑥쑥 늘어나요. 자신감이 금방 확신으로 변하죠. 난 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해요.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들, 더 멀리 갈 준비가 된 사람들, 그냥 주말에 산책하는 취미, 등산객 말고요. 진짜 산악인들, 산을 진짜 인생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그는 완전히 새로운 자신이 돼가요. 인생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절박함과 진짜 의미를 찾고 싶은 갈망이 섞여 있어요. 그는 어딘가 저 멀리 산에서 자기를 기다리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직감해요. 뭔지 정확히는 몰라도요. 그러던 어느 날 토마시는 평범한 파티에서 한 사람을 만나요. 마렉 노브스키. 산에서 잔뼈가 굵은 등반가예요. 그는 자신이 캐나다의 로건산을 오른 얘기를 해줘요. 북아메리카에서 5번째로 높은 산이죠. 거의 6,000m 가까이 돼요. 토마시는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말해요. 다음엔 같이 갈래요. 망설임 없이 툭 던진 말이죠. 마렉은 이 친구가 정말 미친놈이거나 아니면 뭔가 진심이라는 걸 느껴요. 결국 둘은 같이 산을 오르기 시작해요. 곧 마렉은 톰에게서 놀라운 점을 발견하죠. 토마시는 그냥 타고났어요. 딱 보면 금방 따라하고 몸으로 터득해요. 어디서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트레이너도 없는데 감각이 남달라요. 지켜보면 등반할 때 정말 즐기는 게 눈에 보여요. 2008년 둘은 로건을 오르러 떠나요. 진짜 거칠게 올라가요. 누군가의 도움도 짐꾼도 없이 별다른 안전장치도 없이 그냥 마주한 대로 오르는 거죠. 그렇게 산을 넘어가요. 이 경험이 토마시에게 완전히 큰 전환점이 돼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죠. 아일랜드에서 평범하게 일하던 정비사는 이제 산 아래에 남겨진 셈이에요. 그는 이제 다시는 산과 떨어져 살 수 없게 돼요. 마렉은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스승 같은 존재가 돼요. 산에서 살아남는 법, 기술, 그리고 산에 대한 마음가짐까지 톰에게 모두 전수해줘요. 토마시는 그걸 전부 빨아들이듯 받아들여요. 로건 이후 이제 진짜 확신이 생겨요. 토마시는 이제 멀리, 아주 멀리 갈 수 있다는 걸 알아요. 한계는 더 이상 없어요. 그저 자신과 아직 오르지 않은 산들만 남아 있어요. 이제 그는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가요. 투박하고 최소한만 챙기고 느낌 그대로 움직이는 방식. 거추장스러운 건 다 내버리고 오직 위로 오르기 위해서만 남겨요. 그게 그의 길이고 그는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갈 거예요. 산악계에선 이제 토마시를 이렇게 부릅니다. 찹킨스. 그의 성, 마츠케비치, 그리고 그가 뿜어내는 그 독특한 에너지, 이게 참 절묘하게 어울려요. 이 사람 항상 미소를 짓거든요. 일이 계획대로 안 풀릴 때도 진짜 벼랑 끝에 있을 때조차 그래요. 토마시는 자기 방식대로 갑니다. 교과서도 아니고 대형 클럽의 공식도 아니에요. 남들이 다 따르는 틀이든 관례든 신경 안 써요. 그냥 자기가 느껴지는 대로만 움직입니다. 시스템이 뭔지 연맹이든 스폰서든 스포츠 프로그램이든 이런 거 다 관심 없어요. 이런 판에 들어가서 남의 로고 달고 다니기, 위원회에 보고서 제출하기 전혀 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뭐로 먹고 사는 거냐고요? 크라우드 펀딩, 잔일, 우연히 생겼다, 사라지는 알바 같은 걸로 연명해요. 창고에서 물건 나르고 가끔은 자전거나 스쿠터도 고쳐주고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합니다. 공사장 가서 시멘트 자루 들고 벽돌 나르고 철제 구조물도 직접 조립해요. 계약도 안정도 없는 몇 시간짜리 일들이죠. 어떻게든 돈이 들어오는 건 모조리 잡아요. 주변 사람들도 그냥 소박하게 도와줘요. 어떤 사람은 $30, 또 어떤 사람은 $50. 솔직히 크지 않은 돈이지만 각자 가능한 만큼 보내줍니다. 이런 작은 정성들이 토마시한테는 충분해요. 최소한으로 빡빡하게 경계선에 걸쳐 사는 게 익숙해서요. 들어오는 돈은 전부 음식, 이동, 싼 장비, 그리고 파키스탄까지의 비행기 티켓 값으로 다 들어가요. 이게 토마시한테 딱 맞아요. 편안함,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에게는 자신과 산만 있으면 됩니다. 명예도 안 원해요. 카메라 앞에도 잘 안 나가요. 공식 타이틀이나 스포츠 등급도 신경 안 씁니다. 고산 등반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산에 오르는 게 다예요. 나머지는 다 잡음이죠. 처음엔 진짜 저렴한 장비만 써요. 아무나 거들떠보지도 않을 그런 중고 카라비너, 값 깎인 볼트, 가장 싼 로프 이런 걸 챙겨갑니다. 중고 시장에서 건진 장비로 진지한 고지에 도전하죠. 이게 오히려 메달보단 그의 진짜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아웃사이더랍니다. 완전히.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토마시를 더 좋아해요. 누구랑도 겹치지 않고 연맹 출신도 아니고 산악학교에서 키워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완전 제로에서 시작해서 혼자 다 해낸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가능한지 의심하는 같은 높이에 엄청난 지원받는 선수들이랑 맞먹게 오르거든요. 그래서 별명이 차프킨스가 돼요. 이게 곧 상징이 됐죠. 사람들은 이제 그를 국민 영웅처럼 생각해요. 정상적인 인생에서 시작해도 큰 산에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람이니까요. 계약금이나 뒷배보다 오기로 순수한 근성으로 등산하는 그런 느낌? 로건산에서 일 내고 토마시는 다시 목표를 정합니다. 난가 파르밭. 세계에서 9번째로 높은 산. 해발 8,126m. 근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난가 파르밭은 진짜 위험한 산 중 하나예요. 킬러 마운틴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예요. 통계를 보면 도전을 한 사람 5명 중에 1명은 못 돌아왔어요.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로요. 토마시는 그런 특별한 조합에 끌렸어요. 엄청난 전설의 본굴인데 겨울철에는 거의 공짜로 오를 수 있었거든요. 파키스탄 정부가 겨울 등정팀에게 최대 95%까지 허가 비용을 할인해줬어요. 여름엔 거의 $3,000가 들지만 겨울에는 진짜 몇백 달러밖에 안 했으니까요. 비교하자면 에베레스트는 몇만 달러가 드는데 난가는 조건이 아니라 가격 때문에 특별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그 같은 아웃사이더들에게도 길이 열렸던 거죠. 토마시에게. 이 산은 그냥 또 하나의 8,000m짜리 본구리가 아니에요. 그는 솔직하게 말해요. 이건 내 산이야.
친구들한테, 아는 사람들에게, 기자들한테도 계속 그렇게 말하죠. 이 동네 사람들은 정상에 깃든 영혼에 대한 전설을 들려줘요. 어떤 사람은 받아주고, 어떤 사람은 놓아주고, 또 어떤 사람은 벌을 준다나 뭐라나. 토마시는 그런 얘기를 아주 진지하게 들어요. 마치 그 이야기들 속에서 자기 운명을 확인하려는 것처럼. 듣고 또 들을수록 그는 더 확신하게 돼요. 내가 저기로 가야만 한다고. 여기 또 한 가지 정말 독특한 점이 있어요. 그는 다른 산들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대부분의 고산 등반아들이 하듯이 8,000m 봉구리 몇 개쯤 더 오를까? 이런 계획을 세우지도 않죠. 지도 위에서 딱 한 군데만 보고 있어요. 이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그리고 이걸 보면 그의 성격이 어떤지 짐작할 수 있죠. 토마시는 난가에서 자기는 더 이상 어린 시절 길을 헤매던 그 소년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어 해요. 길에 나앉았던 남들이 구해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 등반은 단순한 스포츠 목표가 아니라 마치 속죄를 위한 과정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점점 마음속에 거의 신비에 가까운 생각이 자리 잡게 돼요. 토마시는 확신해요. 이 산이 자신을 불렀다고. 처음 히말라야를 봤던 그때 인도에서. 마치 그 순간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이미 여정이 시작된 것처럼 느꼈죠. 그렇게 해서 난가 파르밭이 그의 집착이 돼버립니다. 그는 다시 이 산으로 돌아와요. 말로, 계획으로, 실제로 시도하면서요. 이건 정말 중독 같아요. 단지 이번엔 그 대상이 산이 됐을 뿐이죠. 그리고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위험한 중독이에요. 토마시와 마렉은 난가 파르밭에 도착해요. 그런데 장비를 보면 여느 8,000m 등반에 비하면 정말 초라하죠. 그냥 일반 트레킹용 침낭, 보통 텐트, 일상용 정도의 장비, 고산용 장비 전혀 없었어요. 여분의 장비도 딱히 없었고요. 짐꾼을 쓸 돈은 당연히 없으니 무거운 배낭을 스스로 메고 가요. 30에서 40kg쯤 되는 배낭이죠. 그것도 얼음 경사면을 올라가면서요. 이미 온몸이 다 탈진하는 고도에서 말이에요. 현지 알피니스트들이나 파키스탄 가이드들은 이들을 못 믿어워하고 쳐다봐요. 당신들은 1캠프까지도 못 올라갈 거예요. 이건 조롱이 아니라 그냥 팩트였죠. 고산에서 저런 장비면 정말 편도 티켓이나 다름없어요. 첫 번째 시도는 금방 끝나요. 코스의 핵심 포인트에도 못 다가가요. 날씨, 추위, 적응 안 된 몸 상태. 그들이 다시 내려가게 만들죠. 결국 내려옵니다. 두 번째 도전에서는 대략 5,400m까지 올라가요. 일반인이라면 상상도 못할 높이지만 난가 입장에선 이제 겨우 시동 거는 정도죠. 아직 거의 3km나 가장 험난한 길이 남아 있었어요. 이번에도 버티지 못하고 또다시 하산해요. 세 번째 도전이 제일 좋은 결과를 내요. 거의 7,300m까지 올라갑니다. 많은 이들이 그쯤에서 돌아서는 구간이죠. 하지만 정상은 역시나 멀기만 해요. 산이 더 이상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쯤 되니까 가진 돈이 완전히 바닥나요.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사려고 그 자리에서 장비를 이것저것 팔아요. 카라비너, 후크,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요. 토마시는 겉으론 웃으면서 농담도 하고 괜찮다며 태연한 척을 해요. 하지만 보는 사람은 다 느꼈어요. 진짜 많이 무너졌다는 걸. 이제 토마시에게 이 산이 삶의 모든 관심을 다 앗아가 버려요. 난가 밖의 인생은 점점 의미 없어지기 시작하죠. 일, 집, 인간관계, 그냥 부차적인 게 되어버려요. 마렉은 더 이상 이렇게 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여러 번의 실패, 점점 지쳐가는 몸, 얼음처럼 차가운 공기, 적응에 애먹는 문제들, 한계까지 달아버린 장비들. 마렉은 잘 봐요. 이제부터는 매번 정상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남는 한계만 자꾸 밀려나간다는 걸요. 그는 이 산의 작동 방식을 잘 알죠. 오래 머물수록 살아서 집에 돌아올 확률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 그래서 멈추기로 결심해요. 그게 약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얼마나 현실적인지 맑은 정신으로 내린 결정이죠. 그는 느껴요. 이 산, 난가파르밧은 정말 둘 다 뺏어갈 수도 있다는 걸. 마렉은 그딴 대가를 치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삶을 택해요. 가족,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을. 그리고 아직 스스로 걸어서 내려올 수 있을 때 돌아가기로 해요. 이제 토마시는 남아요. 하지만 그에겐 이게 패배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이 긴 여정의 진짜 시작이에요. 멈추고 싶어도 이제 불가능하죠. 산이 그를 논리나 이성보다 깊이 사로잡고 있어요. 토마시는 필요할 만큼 계속해서 돌아올 거예요. 마렉이 떠난 뒤 토마시는 바로 난가로 복귀하지 않아요. 일단 집에 가서 잠깐 멈춰요. 모든 접근 방식을 완전히 갈아엎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죠. 그러고는 진짜로 완전히 다르게 시작해요. 다른 산에서 훈련을 시작해요. 짧지만 엄청 테크니컬한 루트, 얼음벽, 알파인 능선들. 그곳에서 그는 새로운 스타일을 갈고 닦아요. 바로 알파인 스타일로 넘어가는 거죠. 의미는 이렇죠.
미리 준비해둔 캠프 없음, 길게 펼친 고정 로프 없음, 대형 원정대들이 남겨놓는 안전 쿠션도 없어요. 장비는 최소한, 스피드는 이제 최대치. 예전엔 30km나 40km씩 메고 올랐다면 이제는 많아야 5km나 10km. 다 빼고 나서 남는 것만 챙기는 거죠. 좀 더 챙기면 그만큼 위험해진다는 걸 뼈저리게 배운 거예요. 고도에서 불필요한 짐 1kg면 힘이 빠지고 위험만 커진다. 이 공식은 이제 토마시에게 진리예요. 점점 그의 목표는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로 바뀌어요. 흔한 상업 원정대 코스, 텐트 늘어지고 줄줄이 고정 로프 깔린 길, 거기엔 관심 하나도 없어요. 토마시가 원하는 건 오직 한 가지, 나와 산, 딱 이 조합. 그리고 이 스타일의 대가는 상상 이상이죠. 위험도가 기하급수로 뛰어요. 실수 한 번이면 그걸로 끝. 알파인 스타일엔 두 번째 기회 같은 건 없거든요. 토마시는 점점 혼자만의 길을 걸어요. 안전보다 스타일. 누가 뭐라 해도 자기 기준에 부끄럽지 않게 산에 오르는 게 더 중요해요. 남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오로지 자기식으로, 타협 없이. 그러다 보니 점점 사람들 사이에 미쳤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죠. 다들 말해요. 너무 위험하다, 너무 무모하다. 하지만 동시에 생기는 거, 바로 존경심이에요. 왜냐면 그는 진짜예요. 그냥 하는 척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걸 목숨 걸고 실천하니까. 어떤 대가든 기꺼이 치를 각오로. 그리고 어느 순간 토마시의 이야기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요. 엘리자베트 레볼, 세계적인 프랑스 산악인이죠. 그녀가 쌓아온 경력만 봐도 입이 떡 벌어져요. 브로드피크, 가셔브룸 1, 가셔브룸 2. 산소통도 없이 16일 만에 이 8,000m 새 본구리를 다 올랐어요. 이 속도 세계에서 몇 명만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녀에게도 어두운 챕터가 있어요. 안나푸르나에서 동료를 잃었죠. 본인도 죽을 뻔했고 겨우 살아남았던 기억. 그 사건 이후 몇 년 동안은 큰 산 근처에도 안 갔어요. 그 고통이 너무 커서 그냥 버티자로는 안 되는 상처였던 거죠. 시간 좀 지나고 나서야 다시 조심스럽게 돌아올 결심을 하게 돼요. 침착하게, 과장 없이 차분하게 한 걸음씩.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산이 이미 당신의 일부가 됐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불러낼 거예요. 처음에 엘리자벳은 토마스랑 같이 오를 생각 전혀 없었어요. 그냥 베이스 캠프에서 우연히 만났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서로 딱 맞는 속도로 걷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두 사람의 페이스가 완전히 일치했어요. 둘의 성격도 정말 잘 맞았죠. 엘리자벳은 조용하고 이성적이에요. 스타일도 깔끔하고 결정할 때마다 늘 따져보고 계산하죠. 완전 질서의 사람이에요. 토마스는 그 반대죠. 혼돈 그 자체. 그녀는 논리고 그는 충동이에요. 이 둘이 한 팀이 되니까 진짜 보기 드문 밸런스가 만들어졌죠. 특히 높은 산에서는 더더욱요. 2015년 둘이 같이 난가파르바트에 도전했어요. 해발 7,800m까지 올랐어요. 엄청난 진전이었죠. 정상까지 수직으로 300m 정도만 남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날씨가 갑자기 돌변해서 어쩔 수 없이 하산해야 했죠. 그때부터 둘의 팀워크는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건 진짜 파트너십이자 우정이 된 거죠. 산에서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둘 사이엔 그게 있었어요. 엘리자벳만이 토마스를 멈출 수 있는 사람이에요. 토마스는 달리기 시작하면 위험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돌진하거든요. 살 희망 거의 없어도 가겠다라고 할 때 엘리자벳이 딱 멈춰라고 해요. 그리고 그 말을 토마스는 들어요. 유일하게 그녀 얘기만 듣는 거죠. 엘리자벳은 그에게 닷 같은 존재가 돼요. 아직 그를 현실에 붙잡아주는 마지막 연결고리죠. 만약 그녀가 없었다면 토마스는 이미 되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을 거예요. 2016년 겨울, 토마스랑 엘리자벳은 다시 난가파르바트에 도전해요. 한겨울이요. 겨울에 8,000m 가까운데 오른다는 건 거의 다른 세계와도 같아요. 체감기온 영하 40도 아래로 떨어지고 바람은 미친 듯이 몰아치고 낮은 짧고 몸은 한계까지 밀어붙여야 되죠. 그럼에도 둘은 꽤 높이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날씨가 진짜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맹렬해져서 결국 다시 내려와야 했죠. 경사가 아예 전쟁터 같았어요. 바람에 휘청거리고 온도는 계속 떨어지고 정상의 기회창은 점점 닫혀갔어요. 결국 또 한 번 퇴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시즌 토마스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져요. 다른 팀 시몬 모로, 알렉스 티콘, 알리 사드파라. 이 사람들이 난가파르바트 처음으로 겨울의 등정에 성공한 거예요. 토마스가 자기 운명이라고 믿었던 일, 한 번뿐인 기회라고 여겼던 걸 다른 사람들이 해버린 거죠. 토마스가 꿈꿨던 기록은 아직 만들어지기도 전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는 인정할 수 없었어요. GPS 트랙 내놓으라고도 하고 루트 확인하자고도 했어요. 이건 이성이 아니라 진짜 절망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죠.
자기 없이 정상을 밟았다는 걸, 다른 누군가가 처음이 됐다는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토마스는 엘리자벳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반드시 돌아올 거야. 가고 싶다도 아니고 계획 중이다도 아니에요. 반드시. 마치 이건 절대 버릴 수 없는 의무처럼. 엘리자벳은 그가 어떤 상태인지 이해했죠. 토마스는 점점 집착에 가까워졌어요. 이제 그는 단순한 산악인도 아니고 난가파르트가 인생의 의미가 되어버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토마스를 엘리자벳은 끝까지 따라가기로 결심해요. 왜냐하면 그를 혼자 두면 분명 혼자 출발할 걸 안 거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 그를 더 이상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 해 겨울 토마스 안에서는 진짜 깊은 틈이 생겨버렸어요. 이제 그에게 문제는 단순해졌어요. 자신이 난가파르트에 오르거나 아니면 연경 아무도 못 오르거나 그 정도로 극단적이었죠. 그리고 결국 이런 말까지 하게 돼요. 나는 이 산과 연결되어 있어. 멋부림도 아니고 비유도 아니고 그건 그냥 자기 상태 그대로였어요. 그와 난가 사이에는 이제 스스로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가 생겼어요. 이건 일종의 돌아갈 수 없는 선이 된 거죠. 그 지점을 넘어가면 이제 모든 것은 마지막 비극을 향해 흘러가기 시작해요. 그 길을 멈출 수는 없어요. 2017년 11월 23일 토마시와 엘리자베트는 다시 난가파르밭 베이스 캠프에 도착합니다. 히말라야의 겨울은 영하 40도 아래로 떨어지고 바람은 정말 거세고 날씨도 완전히 불안정하죠. 정상으로 향할 수 있는 기회에 창은 너무 짧고 또 아주 드물어요. 둘은 텐트를 설치하고 장비를 정리하며 오랫동안 기다립니다. 사실 산에서는 이런 기다림도 등반의 일부예요. 꼭대기만 올려다보는 게 아니라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기에 일기예보가 허락해줄 때까지 절대로 서두를 수 없죠. 이번 시즌 토마시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이번에 안 되면 끝이다. 이 사실을 숨기지도 않았고 직접 엘리자베트와 친구들에게 위성 메시지로 털어놓기도 합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한테 돌아갈 구멍을 하나도 남기지 않은 거예요. 공격 며칠 전 그는 짧은 메시지들을 남겼고 그중 하나는 나중에 이 원정의 상징이 됩니다. 스트라츠나 왈카, 무서운 싸움, 정말 사투라는 말이에요. 산과 싸우고 몸과 싸우고 자신의 한계 그 자체와 부딪히는 감정이었죠. 등반을 시작할 무렵엔 이미 둘 다 기진맥진했어요. 추위 때문에 제대로 회복이 안 되고 고산에 적응하면서 몸도 더 힘들어진 거예요. 하지만 망설일 시간은 없어요. 일기예보는 점점 더 나빠지고 시즌이 끝날 때가 다가왔기 때문이죠. 이제 마지막 기회가 온 거예요. 2018년 1월 21일 둘은 출발합니다. 킨쇼퍼 루트를 택해요. 알파인 스타일에 좀 더 가깝게 장비도 최소로 줄이고 최대한 가볍게 움직이지만 완전히 알파인 등반은 아니에요. 중요한 구간에서는 이전 원정대가 남겨둔 고정 로프를 쓰죠. 난가의 겨울에는 이게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도 해요. 속도는 엄청 느려요. 토마시는 자주 멈추고 숨을 거칠게 몰아쉽니다. 고산에선 산소가 부족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이 온 힘을 다 쥐어짜듯 어렵고 숨 쉬는 것도 전부 투쟁이에요. 그러다 결국 위험 신호가 나타나요. 토마시가 시야가 흐릿하다고 말합니다. 고산에서는 정말 치명적인 신호예요. 뇌나폐에 부종이 오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조금만 방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엘리자베트는 바로 눈치채요. 바로 하산해야겠다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토마시는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버팁니다. 그는 단순히 피곤해서 그렇다. 자신은 버틸 수 있다라고 엘리자베트를 설득하려 해요. 논리보다 집착이 더 커지는 순간이죠. 그 오랜 시간 난가파르밭에 오르기 위해 쏟아부었던 모든 세월이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는 법을 잊게 만든 거예요. 엘리자베트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요. 돌아서면 토마시를 혼자 두게 되죠. 하지만 혼자라면 그가 살아남을 수 없는 것도 분명합니다. 결국 그녀는 그와 함께 하기로 해요. 그의 느린 속도에 맞춰 걷고 최대한 안전하게 지켜주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아요. 이 고도에서는 단 몇 분만 더 머물러도 체력이 쭉쭉 깎여요. 조금이라도 시간이 늘어나면 살아서 내려올 확률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를 놓는다는 건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죠. 그래서 둘은 계속 올라갑니다. 숨막히는 희박한 공기 속에서 가능한 모든 힘을 짜내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토마시는 정말 마지막 힘을 다해 버티고 엘리자베트는 말 그대로 그를 끝까지 잡아주고 기댈 수 있게 곁에 있어줍니다. 베이스 캠프 아래에서는 아무도 이들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어요. 무전도 끊기고 날씨도 완전히 나빠지는 중이었죠. 겨울 난가의 높은 경사면에는 이제 둘만 남아있는 겁니다. 토마시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정상으로 향하는 길을 계속 걸어요.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그 정상을 향해서. 그리고 결국 정상에 도착합니다.
8,126m, 난가파르바트, 세계의 지붕. 토마시가 수년 동안 꿈꿔온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아픔과 실패, 굴욕,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시도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죠. 하지만 타이밍이 아주 안 좋아요. 해가 거의 다 지는 황혼 시간이에요. 이 순간은 정상에 있기에 가장 위험한 때 중 하나예요. 해가 져가고 기온은 순식간에 뚝 떨어지기 시작해요. 잠깐만 지체해도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이죠. 엘리자베스는 역사상 최초로 겨울의 난가파르바트 정상에 오른 여성이 됐어요. 토마시는 첫 폴란드인이죠.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누군가는 인생을 걸고 이 순간만을 위해 살아가고 모든 산악인들이 꿈꾸는 커리어의 정점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트라이엄프는 진짜 찰나에 불과해요. 말 그대로 몇 초 만에 행복이 지나가요. 토마시가 엘리자베스를 돌아봐요. 그리고 세 마디를 조용히 내뱉어요. 나 안 보여. 엘리자베스가 그의 얼굴을 쳐다보는데 눈동자엔 완전한 패닉이 가득해요. 그리고 진짜로 한치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잠깐 시야가 흐려진 것도 아니고 고소내부종, 산에서 많이 듣던 그 무서운 병이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엘리자베스는 바로 알아차려요. 이 고도에서 시력을 잃는다는 건 즉각 하산하지 않으면 사실상 사형 선고예요. 머릿속이 부어오르고 압력이 점점 심해지는 거죠. 정상에서 지체하는 매 순간이 상황을 더 악화시켜요. 매분마다 위험이 커져요. 온도는 영하 50도까지 떨어지고 바람은 점점 더 세게 얼굴을 때려요. 몇 겹씩 껴입은 옷도 소용이 없어요. 그들은 정상에 너무 늦게 도착했어요. 진짜 너무나도 늦게요. 토마시는 손을 내밀어요. 엘리자베스의 어깨를 꽉 붙잡아요. 모든 걸 그녀에게 맡기는 거예요. 스스로 걸을 수도 없죠. 어디에 발을 디뎌야 하는지, 어디가 절벽인지, 어디가 경사인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8,000m 넘는 정상에서 시력을 잃은 사람으로 남겨진 거예요. 엘리자베스는 바로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해요. 이 고도에서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하산한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한번 삐끗하면 둘 다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방법이 없어요. 움직여야만 해요. 지금 이 순간 바로요. 그녀는 토마시의 얼굴을 다시 점점 하얗게 질려가고 있어요. 추위 때문이 아니고 산소가 부족해서 그래요. 입술은 파랗게 바뀌고 숨소리는 점점 끊어지고 거칠어요. 짧고 급한 호흡을 반복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자베스는 정말 무서운 또 다른 사실을 깨달아요. 토마시에게 고산 폐부종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호흡 소리와 숨쉬는 모습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어요. 폐에 물이 차기 시작했어요. 말 그대로 몸 안에서 익사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개의 치명적인 증상이 동시에 발생한 거죠. 뇌부종 그리고 폐부종. 고도가 무려 8,000m가 넘는 곳에서 깜깜한 밤 영하 50대. 구조를 부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쯤 오면 베테랑 등반가들은 결과를 알아차려요. 살아남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죠. 데이터도 냉혹해요. 이런 증상이 이 고도에서 발생하면 살아남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엘리자베스는 포기하지 않아요. 토마시의 손을 꼭 붙잡고 절대 나를 놓지 마라고 해요. 그리고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하산을 시작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목숨을 건 싸움이에요. 토마시는 완전히 그녀를 믿고 그녀가 말하는 곳에 발을 내디딜 수밖에 없어요. 엘리자베스가 마지막 희망이 된 거죠. 시간이 갈수록 토마시의 숨은 더 거칠어져요. 기침이 나오기 시작해요. 마른 캐, 몸이 찢어질 것 같은 기침. 완전한 어둠 속에 둘만 남아요. 헤드랜턴 불빛이 겨우 2~3m 앞밖에 비추지 않아요. 그 너머는 그냥 까만 절벽이에요. 경사는 상상 이상으로 가파르고 한 번만 미끄러져도 바로 끝장이에요. 엘리자베스는 곧 눈치채죠. 오늘 밤 안에 안전지대까지 내려가지 못할 거라는 걸. 멈춰야 돼. 페레짓해야 돼. 근데 어디서? 어떻게? 이 상태로 토마시가 점점 비틀거려. 다리가 말을 안 들어. 몸이 막 제대로 안 맞아. 뇌도 꺼지는 것 같아. 사실상 엘리자베스가 그를 거의 끌고 가는 거야. 엘리자베스는 더 작고 더 가벼운데 그냥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 토마시를 데리고 내려가는 방법밖에 없어. 두 사람은 아주 느리게 고도를 내려가고 있어. 100m를 내려갈 때마다 작은 승리야. 근데 기지까지는 3,500m나 더 내려가야 돼. 세상에 이게 끝이 없지. 추위가 점점 견딜 수 없는 수준으로 다가와. 손이 마비되고 얼굴은 바람에 타는 것 같아. 토마시는 얼어가기 시작해. 두 뺨에 하얀 얼룩들이 생기고 이게 바로 동상이야. 손가락에 감각도 없어지기 시작하지. 엘리자베스는 피난처를 찾아야 한다는 거 알아. 당장 안 찾으면 둘 다 여기서 그냥 연경 남을 수밖에 없어. 이 어두운 빛 아래. 엘리자베스는 멈출 수 있는 아무 자리라도 찾아봐. 결국 조그만 눈 덮인 턱을 발견해. 아이스엑스를 꺼내서 파기 시작하지. 눈굴을 파는 거야. 이 고도에서 이건 진짜 지옥 같은 일이야. 한 번 팔 때마다 힘이 쭉 빠져. 숨도 제대로 안 쉬어져.
손도 너무 힘들어서 막 떨려. 그래도 손을 멈추면 안 돼. 아니면 토마시는 몇 시간 안에 죽을 거니까. 바람이 그냥 그를 얼려서 끝내버릴 거거든. 결국 조그만 굴을 파내고 토마시를 거기까지 질질 끌고 들어가. 토마시는 이제 거의 움직이지도 못해. 누워서 가지고 있는 걸 다 덮어줘. 토마시는 꼼짝 안 하고 누워있고 숨소리도 거칠고 가끔 물소리처럼 들리고. 엘리자베스는 위성 통신기를 꺼내. 이건 그냥 핸드폰만 한 크기의 기계인데 위성으로 짧은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 해발이 이만큼 높으면 이게 세상하고 연결되는 유일한 방법인 거야. 손이 덜덜 떨리지만 메시지를 써내려가. SOS, 위치 좌표, 토마시 상태에 대한 간단한 설명, 그리고 그걸 3명에게 보내. 프랑스에 있는 자기 남편, 폴란드에 있는 토마시의 아내, 구조를 도와줄 알피니스트 친구. 3통의 메시지, 3가지 희망. 메시지는 느릿느릿 나가. 이 높이에서는 신호가 자주 끊겨. 그래도 조금씩 나가긴 해. 아래,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이미 난리가 났어. 파키스탄에서는 다들 패닉 상태지. 헬리콥터가 필요해. 급하게, 아주 급하게. 근데 큰 문제가 있어. 파키스탄 조종사들은 6,000m 위까지밖에 거의 안 올라가. 공기가 너무 희박해서 헬기 날개가 힘을 못 받거든. 이게 거의 기술적으로 한계야. 7,900m? 이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헬기가 그 높이까지 못 올라가거나 올라가도 공중에 멈추지를 못해. 사람을 태울 수도 없어. 전화가 여기저기서 걸려와. 도움이 가능한 사람은 누굴까?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시간은 계속 흐르고. 이런 고도에서는 1시간 지날 때마다 구조 가능성이 점점 떨어져. 유럽에서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여. 친구들, 동료들, 알피니스트 커뮤니티 전체가 들썩여.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가. 차프킨스가 위험하다. 도움이 필요하다. 외교 채널도 열리고 대사관으로 전화도 가고. 폴란드, 프랑스, 파키스탄까지 다 동원돼. SNS에는 상황이 번개처럼 번지고 리포스트의 메시지에 사람들은 돈도 모아. 크라우드 펀딩이 몇 시간 만에 시작돼. 토마시를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수천 명이 10유로, 20유로 할 수 있는 만큼씩 보내. 믿을 수 없는 연대야. 응원의 물결이야. 모두가 그가 살아남길 진심으로 바라는 거야. 그의 이야기가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 않길. 지금 여기서만은. 토마시는 지금 해발 7,900m 높이에 있는 눈동굴 안에 누워 있어요. 꼼짝도 못한 채로요. 숨이 거칠고 가끔 이상하게 물소리까지 나요. 시력은 완전히 없어졌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완전한 어둠뿐이죠. 그의 반응은 거의 없고요. 엘리자베스가 곁에서 말을 걸어요. 토마시, 내 말 들려? 그가 아주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던 것 같아요. 아니면 엘리자베스가 그렇게 느낀 걸 수도 있고요. 확신은 없어요. 그는 거의 의식을 잃기 직전이에요. 생명과 죽음 그 경계, 정말 아슬아슬한 상태죠. 엘리자베스는 토마시 옆에 그대로 앉아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어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덮여보려고요. 사실은 엘리자베스 본인도 이미 한계에 다다랐어요. 손끝이 마비되고 다리가 점점 감각을 잃어가요. 그녀 역시 얼어가고 있는 거죠. 엘리자베스는 알아요. 여기서 자신이 약해지면 둘 다 끝이라는 걸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아래에서는 구조대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아주 작은 희망이 아직은 남아있거든요. 밤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길게 이어집니다. 1초가 1분처럼,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져요. 고산에서는 시간이 완전히 달라져요. 엘리자베스가 토마시의 맥을 다시 짚어봐요. 정말 약하고 가느다랗긴 한데 그래도 맥박이 느껴져요. 아직 살아있는 거죠. 엘리자베스는 또 한 번 구조 쪽에 메시지를 보내요. 새로운 위치와 상태를 알리면서요. 상황은 진짜 위급하다고, 가능한 한 빨리 도움을 달라고. 손가락이 말을 안 들어서 문자 하나 쓰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산 아래에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밤새 일하고 있어요. 대책 세우고 계획하고 방법을 찾고 있죠. 하지만 모두 압니다. 시간이 더는 없다는 걸요. 구조가 몇 시간 안에 도착하지 않으면 토마시는 살아남지 못해요. 그때 엘리자베스에게 또 하나의 메시지가 옵니다. 이번엔 무척 단호하고 냉정한 내용이에요. 지금 당장 내려오기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 구한다. 당신 자신도 못 구한다. 즉시 하산하라.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다. 선택권이 없어진 거죠. 직접 선택할 수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야만 해요.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조바심에 쫓기고 있어요. 둘 다 잃을까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엘리자베스를 떠나게 만들려 해요. 엘리자베스는 토마시를 바라봅니다. 그는 여전히 미동도 없고 숨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아요. 그를 여기 두고 가면 그게 곧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도 아래 구조대가 지금 토마시를 향해 올라오고 있다라고 알려줘요. 폴란드 팀이 이미 출발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메시지를 그녀는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연락이 끊겨버린 거죠. 그럼에도 엘리자베스는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혼자서.
토마시를 눈동굴 안에 남겨둔 채요. 뒤돌아 다시 한번 토마시를 바라봅니다. 마지막이에요. 그는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못 보고 죽음에 가까워진 채로 누워 있어요.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내려가요. 그렇게 해야만 해서요. 그리고 하사는 점점 악몽이 돼가요. 그녀는 이미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달해 있었죠. 며칠 동안 거의 잠을 못 잤고 극한의 고도, 극심한 추위, 그리고 엄청난 스트레스가 모두 한꺼번에 쌓여 있어요. 경사면을 걷다 보니 슬슬 환각까지 나타나요. 처음엔 아주 미세하게 누군가 같이 걷고 있는 착각이 들어요. 뒤를 돌아봐도 아무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계속 내려가요. 잠깐 앉아서 신발을 풀기 시작해요. 천천히, 기계적으로요. 기온은 영하 40도. 신발을 벗기 시작해요. 제정신이면 절대 안 할 행동인데 그땐 이미 이성의 끈이 끊어진 거죠. 뇌가 쉬고 있었어요. 맨발이 바람에 노출되자마자 차가움이 확 몰려와요. 몹시 차갑고 타는 듯한 고통이에요. 하지만 처음엔 그것조차 제대로 실감하지 못해요. 그냥 신발을 손에 든 채 멍하니 허공만 바라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고서야 정신이 퍼뜩 들어요. 큰 충격이 찾아오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자기 발을 내려다보니 이미 하얗게 변해버렸어요. 동상이 시작된 거죠. 순간적으로 정신이 번쩍 들면서 급히 신발을 다시 신으려 해요. 손은 떨리고 손가락은 말을 안 들어요. 신발끈을 제대로 묶을 틈도 없어요. 급하게 발을 그냥 신발 안에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리 전체를 잃지 않은 건 정말 기적이에요. 엘리자베스는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죠. 참, 이제 다시 어디든 밤을 보낼 곳을 찾아야 해요. 또 한 번. 베이스 캠프까지는 단 하룻밤에 내려갈 수가 없어요. 힘이 하나도 없었고 몸은 마음대로 안 움직여져요. 어떻게든 바람을 피할 곳을 찾지 않으면 그냥 여기서 끝장인 거예요. 다행히 바위 틈 같은 걸 발견해서 겨우 기어 들어갑니다. 몸을 웅크리고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있으려고 하는데 냉기가 사방에서 들이닥쳐요. 옷을 뚫고 피부를 뚫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느낌. 그렇게 밤이 흐르는데 거의 혼수 상태나 다름없어요. 정신을 잃었다 깨길 반복하고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온갖 얼굴들이 보이고 목소리가 들리고 환각과 현실이 완전히 뒤섞이죠. 바로 죽음 문턱, 그 위에서 계속 아슬아슬하게 버티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요. 이런 상황에서 딱 하룻밤만 더 보내면 모든 게 끝입니다. 몸도 심장도 머리도 더 이상 못 버텨요. 아래에서는 이미 수십 명이 잠 안 자고 구조 작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복잡하게 자금도 마련하고 작전을 짜고 이미 난장판 속에서 필사적으로 움직이는데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는 거. 혼란 속에서 내려진 결정들이 결국 치명적이 됐다는 걸요. 조금 시간을 돌려볼게요. 바로 엘리자베스가 처음 구조 요청 메시지를 보냈던 그 순간. 이 메시지는 지금 K2에 있으면서 등반 준비를 하던 폴란드 팀에게 도착해요. 거기엔 아담 벨레키, 데니스 우르브코, 야로스와프 보테, 피오트르 토말라. 이 넷이 각자 자기 목표를 갖고 자기 팀 등반까지 준비하던 참이었거든요. 그런데 연락이 와요. 차프킨스가 난가에서 위험에 처했대. 긴급 구조 요청이야. 이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하겠어 하고 대답합니다. 그 순간 자기 원정은 그냥 다 포기하는 거죠. 적응돼 있던 것도 다 놓아야 하고 자기 생명도 걸어야 해요. 그래도 이 사람들에겐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산악인들은 자기 동료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간단하게 넘어갈 수 없는 무거운 행정 절차들을 거쳐서 결국 이들은 헬기를 타고 난가파르바스로 출발해요. 하지만 헬기에서 내려줄 수 있는 건 해발 4,800m, 그 이상은 기계가 못 올라가요. 공기가 너무 희박하거든요. 폴란드 팀은 조그만 장비만 챙겨서 바로 헬기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때부터 아찔하게 거의 뛰듯이 등반을 시작하죠. 거의 3,000m를 수직으로 올라가야 해요. 그것도 엄청 빠르게. 이들은 진짜로 달리다시피 수직에 가까운 얼음벽을 오릅니다. 안전장비도 최소라서 지난 탐험 때 남겨둔 밧줄들만 붙잡고 올라가죠. 그 밧줄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100m를 오르는데 걸린 시간, 그냥 기록적이에요. 뭐 이런 높이에서는 정말 미친 속도인 거죠. 숨이 턱까지 차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그래도 절대 멈추지 않아요. 드디어 해발 6,500m 좀 넘는 곳에서 엘리자베스를 찾습니다. 겨우 의식이 남아있고 앉아있는데 무슨 말을 해도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벨레키가 다가가고 우르브코는 보온병을 꺼내 뜨거운 음료를 건네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조금이라도 마시게 하려고요. 억지로라도 삼키게 한 다음 몸을 안전하게 고정시키고 구조하러 내려갈 준비를 합니다. 그때 엘리자베스가 중얼거려요. 토마슈, 위에 동굴에 있어요. 제발 그 사람도 데려가 주세요.
구조대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알고 상태도 알아요. 거의 해발 7,900m 그 위에 있어요. 눈까지 멀었고 뇌랑폐의 부종까지 왔어요. 이미 하루 넘게 아무도 구조를 못했고요. 벨레키가 한번 위를 봐요. 동굴 쪽 시계를 한번 보고 다시 엘리자베스를 봅니다. 이제 이 사람도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인 상태.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여기서 그대로 끝나겠죠. 그리고 인정하기 힘든 결론에 다다릅니다. 엘리자베스는 지금 당장 내려가면 살릴 수 있어요. 근데 토마슈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건 진짜 불가능해요. 1300m나 더 올라가야 하고 동굴을 찾아야 하고 시력을 잃은 사람을 거기서 끌어내서 다시 아래로 내려와야 하거든요. 이 모든 게 하루는 꼬박 걸릴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거기 있던 4명 모두 죽을 거예요. 결국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죠. 아주 냉정하고 어찌 보면 잔인한 결론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엘리자베트를 구하기로 해요. 토마시는 산에 남고요. 구조가 시작돼요. 엘리자베트는 벨레츠키랑 밧줄로 묶여 있고 거의 정신을 놓은 채로 기계처럼 한 발 한 발 내려와요. 발은 저절로 움직이고 머리는 멈췄죠. 저 멀리 해발 7,900m 눈으로 덮인 동굴 안에 토마시 마츠키의 빛이 챕킨스가 남겨져요. 바닥까지 떨어졌던 사람이었죠. 중독을 이겨냈고 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았던 사람이에요. 지금 그는 완벽한 어둠 속에 누워 있어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혼자예요. 꼼짝도 할 수 없고요. 그 높이에서는 누구도 밤을 넘기지 못해요. 영하 50도의 공기, 미친 바람이 동굴 벽을 두드리고 숨 쉴 공기조차 거의 없어요. 토마시는 천천히 죽어가요.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고 호흡도 느려지고 결국 심장이 멈춰요. 산이 그를 데려가는 거죠. 그가 사랑했던 그 산이요. 모든 걸 바쳤던 그 산. 인도에서부터 토마시를 불렀던 그 산이요. 엘리자베트는 베이스 캠프까지 데려가고 거기서 헬기로 병원으로 옮겨져요. 의사들이 그녀를 살펴봐요. 발에는 사지절단급의 심한 동상, 발가락은 다 검게 썩었고 손이랑 얼굴도 심하게 다쳐요. 그래도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대가는 너무 컸죠. 육체적인 상처도 크지만 심리적인 트라우마는 더 깊어요. 사실 이건 파트너랑 두 번째 이별이에요. 첫 번째 파트너는 아나푸르나에서 목숨을 잃었고 이번에는 난가에서 토마시를 잃었어요. 그녀는 그를 거기 두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아직 살아 있었지만 죽어가고 있었던 그를요. 죄책감이 그녀를 집어삼켜요. 머리로는 어쩔 수 없었다는 걸 알지만 마음은 다르죠. 스스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그의 얼굴, 시선 없는 눈, 마지막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심리치료를 받아요. 몇 달, 몇 년 동안 트라우마와 외상 후 스트레스와 살아남은 사람의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해요. 구조작전을 위해 모인 돈은 다 쓰이지 않았고 남은 금액은 토마시 가족에게 전달돼요. 토마시 마츠키의 비치는 난가파르밧의 경사면에 남아요. 하지만 그는 결국 정상에 올랐어요. 오랜 꿈을 이뤘죠. 겨울에 난계에 오른 첫 번째 폴란드인이 된 거예요. 그건 그의 영광이자 비극이기도 하죠. 산악인 사이에서 그는 기억되고 있어요. 챕킨스, 거리의 소년에서 8,000m까지 오른 사람. 집념의 상징, 집착의 상징, 그리고 꿈이 죽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상징이에요. 난가파르밧은 또 한 명의 이름을 그 검은 명단에 추가했어요. 또 한 사람의 인생이 그 산의 수집품이 된 거죠. 킬러 마운틴, 그 이름에 어울리는 이야기가 또 생긴 거예요. 만약 이런 남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듣고 싶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구독도 꼭 해주세요. 댓글로 다음에 듣고 싶은 인물도 남겨주세요.